FSD를 탑재한 테슬라는 스마트폰이다. 테슬라도 FSD 덕분에 주가가 폭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애플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카테고리별 매출 변화를 좀 보면서 테슬라도 가능할지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 출시했을 때를 먼저 찾아봤어요. 2007년도 6월 29일에 첫 번째 아이폰이 런칭이 됐고 2008년도 7월 10일에 앱스토어가 최초로 출시되었다. 그때 당시의 주가를 보니까 주가가 주당 5.9불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부터 2015년도까지 주가가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해요. 5.9불에서 32.5불로 거의 한 6배 가까이 주가가 튀어 올랐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보니까 2008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아이폰 판매가 없다가 2008년도부터 아이폰이 런칭이 되고 아이폰 판매가 이 노란 색깔 부분 보면은 엄청나게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판매 매출이 2008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 그리고 미국 중심의 매출 시장에서 인터내셔널 매출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같이 성장을 했던 거고요. 그 덕에 2008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주가가 이렇게 한 6배 가까이 뛸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15년도 이후에 갑자기 또 주가가 미친듯이 오르더니 32.57달러에서 192달러로 올라가요. 거의 여기도 6배 가까이 또 증가를 했죠. 각각 시기별로 6배씩 증가를 하는데 와, 이번엔 또 무슨 일이냐. 이번에는 보니까 노란 색깔을 보면 아이폰 매출은 그렇게까지 폭발 성장이 보였던 건 아닌데 이 서비스 사이드의 매출이 이 파란 색깔 부분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앱스토어나 아이튠즈 등등의 이런 서비스 사이드에서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근데 딱 보기에 서비스 매출 크기는 별로 안 늘어난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영향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마진율을 보면 다릅니다. 이게 제품, 아이폰이나 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판매 매출이 있고 서비스 매출이 있는데 23년도 기준으로 제품 매출이 거의 60% 이상을 이렇게 차지하는 모습인데 실제로 마진율은 제품의 경우에는 36%밖에 안 남고 서비스의 경우에는 70%나 남아요. 돈이 600억 달러의 70%면은 420억 달러입니다. 근데 제품 36.5% 남겨봐야 얼마예요? 36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매출은 제품이 훨씬 많지만 마진은 서비스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남기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매출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회사의 마진이 늘어나고 주가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실제 매출의 성장은 그렇게까지 엄청난 성장을 보였다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면 2008년도에서 2015년도까지는 6, 7배의 매출이 늘어났지만 15년도부터 사실 2023년도까지는 거의 2배도 성장을 못했거든요, 매출은. 그러다 보니까 매출을 벌어서 남기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근데 그 남기는 거에서는 이 서비스 사이드가 엄청나게 기여를 했다. 왜냐면 제품은 원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매터리얼이나 이런 것들, 근데 서비스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훨씬 많은 마진, 이렇게 70%의 매출 총이익을 서비스에서는 낼 수가 있었다. 애플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대로 테슬라에 좀 비유를 해보자면은 지금 테슬라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지만 주력 매출은 지금 전기차 판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 매출이 거의 전체 매출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서비스 사이드는 사실 9% 정도 전체 매출에. 그러면 그 전기차를 어디에서 많이 팔아서 돈을 벌고 있을까 보니까 미국에서 거의 절반 정도의 매출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한 20%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있고, 약간 애플로 따져보자면 애플이 미국 매출이 거의 절반일 때가 거의 2008년도까지 였으니까 요때 정도까지가 지금 이제 2008년도 정도의 애플이 지금 테슬라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죠. 2009년, 10년, 11년 이렇게 가면서 점점 미국 외 인터내셔널 매출 비중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아마 이 당시에 애플의 상징적인 부분이 지금의 전기차 시대의 테슬라의 상징적인 부분과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19년도에서 20년도까지는 미국 내에서 성장이 20% 했는데 20에서 21년도 갈 때 58% 성장, 21년도에서 22년도로 갈 때 69% 성장을 했는데 23년도에 엄청나게 성장률이 미국에서 하락한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출은 늘었으나 성장률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 성장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미국 매출 비중이 50%인 테슬라가 미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다른 브랜드들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면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먹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매출 비중이 20%인 중국 안에서는 BYD가 이렇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테슬라가 이렇게 길을 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테슬라의 판매량을 보면은 22년도까지 이렇게 늘어났다가 22년도 이후부터는 계속 이렇게 횡보하거나 좀 더 줄어드는 트렌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게 결국은 이 BYD의 성장 때문에 그런 영향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것도 그런 게 미국인들의 평균 인컴이 1년에 76,000불 정도를 버는데 한 10% 정도를 할부 비용으로 낸다라고 하면은 한 700불 정도? 한 6,700불씩 한 달에 내면은 자동차를 뭐 이렇게 산다고 쳐요.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평균 인컴이 12,800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중국이 제2의 경제 대국이라고 하고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상류층의 인구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많긴 하지만 어쨌든 대다수의 인구의 그 평균 인컴은 12,000불 정도라고 이렇게 평균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전체 시장을 타겟한다고 했을 때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그 판매가 전략이 먹히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는 BYD 같이 저가형 전기차가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점령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테슬라도 모델 3보다 더 저렴한 저가형 전기차를 25년도에 출시하겠다. 그랬을 때 테슬라라는 브랜드의 상징성과 저렴한 가격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도 다시 시장 점유율의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근데 테슬라가 지금 처한 상황은 생산량 대비 판매량이 과거에는 이렇게 92%, 96%, 97%, 100% 그러니까 생산하는 족족 다 팔렸지만 24년도 1분기에 들어서 갑자기 생산량 대비 판매량이 89%로 엄청나게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10만 대 가까이 엄청나게 줄어버리는 한 20% 가까이 줄어버리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리고 자동차 대당 판매액이 52,000불 정도에서 이게 47,000불, 45,000불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래서 회사가 치킨 게임이 커지다 보니까 마진은 점점씩 줄어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실제로 회사가 23년도 1분기와 24년도 1분기에 매출만 보더라도 자동차 판매 매출이 이렇게 크게 감소한 모습을 보였고 회사의 영업 마진도 11.4%에서 5.5%로 줄었고 에비타도 마찬가지로 18.3%에서 15.9%로 이렇게 줄었다. 그러니까 회사에 남기는 돈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치킨 게임 때문에 가격을 싸게 주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방어하기 위해서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해고. 해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점유율을 잃어가는 이 중국이라는 시장에서 다시 점유율을 늘려가기 위해서 BYD가 판매하는 것처럼 가격을 낮춘 저가형 전기차를 판매하겠다. 대신에 브랜드가 테슬라이기 때문에 높은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는 테슬라가 가격대를 BYD와 비슷하게 맞춘다. 그러면 테슬라로 컨버전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FSD까지 합치면 사실 더 매력적인 부분이 테슬라 쪽으로 많이 오니까 점유율을 늘려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과 인도량이 이렇게 쭉 늘어났다가 4분기, 24년도 1분기에 이렇게 꺾였는데 지금 저가형 자동차를 출시를 해서 중국이라는 시장에서도 또 다시 반등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24년도에는 어떻게 되고 25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 같고 26년도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를 궁금한 거잖아요. 일단 24년도에는 저가형 전기차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25년도부터 생산을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에 있는 모델로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미국 사람들은 자동차를 살 때 할부로 사는데 그 할부에 대한 이자가 지금 고금리 때문에 미국인들의 평균 인컴의 10%를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자동차에 대한 구매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24년도는 구매가 살아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예, 그래서 사실 미국이 연도별 성장률이 20%, 58%, 69%까지 이렇게 쭉쭉쭉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됐는데 23년도부터 고금리 영향으로 꺾이더니 24년도에는 꺾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거 꺾이는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테슬라가 저가형 전기차는 나오는데 한참 걸릴 거고, 그래서 1%대 금리로 자동차 할부를 도와주겠다라고 기간 한정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라도 지금 어떻게 막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인들이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할 때 평균적으로 한 달에 내는 금액이 과거에는 뭐 4,500불대, 한 달에 4,500불 정도밖에 안 냈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가 판매량이 팍팍팍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23년도에 들어서 갑자기 판매량이 꺾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성장률이. 근데 그게 저는 이렇게 고금리로 인해서 미국인들이 새로운 자동차를 살 때 결제해야 되는, 한 달에 결제해야 되는 금액이 기존 대비 훨씬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금리가 급격하게 23년도에 들어서 높아지면서 어떤 영향이 있었냐면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한 달에 내야 되는 비용만 늘어난 게 아니라 사실 미국인들은 이미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주택 가격 때문에 인플레가 많이 오르기도 했었는데 주택 가격뿐만 아니라 F&B 음식이나 서비스들도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 코로나 직후에 막 진짜 물류 코스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식자재 가격도 엄청나게 오르고 가격들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판매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F&B 가격들도 올라가고 그 스타벅스나 맥도날드가 가격 올렸다가 지금 소비자들한테 철퇴 맞고 지금 다시 가격 내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파이낸셜 서비스에 대한 것도 금리가 올라가니까 비용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소비할 비용들이 이렇게 높아지냐, 금융 비용도 올라가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동차 구매를 위해서 한 달에 결제하는 금액도 늘어난다? 그러면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거죠. 테슬라가 저가형 자동차가 나오는 것도 2025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반등을 만들어내기에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앨런 머스크의 주특기를 활용해서 뭐 로보택시라든지 FSD의 잠재성, 그리고 뭐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 FSD 출시 본격화 뭐 이런 그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그 실적은 상대적으로 덜 나올지라도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주가를 어느 정도 방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2025년도부터 저는 금리가 조금씩 내려오면서 자동차 판매 코스트에 대한 부담이 떨어지면서 판매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이때를 보면은 2008 금융위기 전에를 보면은 이때도 금리가 지금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이 정도까지 금리를 올리니까 인플레이션이 바로 잡혔거든요, 이렇게. 근데 인플레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금리를 한동안 계속 거의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유지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플레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때 금융위기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서 연준이 부랴부랴 금리를 엄청나게 내리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과거처럼 오랫동안 아마 고금리를 계속 동결해 나가면서 이어가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적정 수준으로 아마 인플레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좀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왜냐면 과거에 이미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 2024년도 하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금리가 인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한 방에 그 높은 수준의 인하를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자동차를 사는데 들어가는 한 달에 들어가는 그 할부 비용이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한 과거 21년도, 22년도 사이 정도의 수준까지 되면은 아마 그때부터 테슬라의 판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자동차 판매 사이드에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거고요. 어쨌든 테슬라는 애플처럼 서비스 매출 비중을 높여가지고 마진율을 높이려면은 결국 미국이나 중국 등등에 판매하는 자동차, 전기차에 대해서 FSD 구독 전환율을 높여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전환이 되면은 그거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류 기간도 늘려나가야 된다. 테슬라가 미국에 2023년도까지 판매된 테슬라 전기차 230만 대를 설득해서 전부 다 FSD 전환을 시켰다고 했을 때 월 99불을 내고 12개월 동안 유지를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냐면 230만 대 곱하기 99불 그리고 12개월 하면은 27억 달러예요. 27억 달러 1년에. 그러면 이거를 분기별로 한다라고 했을 때 나누기 4를 하면은 3개월마다 6억 8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 8, 9천억 정도의 FSD 서비스 매출을 낼 수가 있다는 거고, 만약에 애플처럼 여기서 70%를 총이익률로 남긴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4억 7, 8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 6천억 원 정도를 매출 총이익으로 남길 수 있게 되겠죠. 이게 전부 다 그 FSD 구독 전환을 유지를 하고 12개월 동안 유지를 한다고 했을 때 6천억 원 정도면 테슬라가 지금 남기고 있는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사실 그렇게 큰 수준은 아니다 라고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냥 느낌적으로 봤을 때 2011년도와 15년도 때의 그 성장의 모습이 나타날 것 같다. 왜냐면 2011년도부터 15년도까지 아이폰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었고, 그리고 서비스 매출도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났었거든요. 과거에 보이지 않던. 그때 당시 보면은 미국이 아니라 인터내셔널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났었고, 이런 거를 따졌을 때 같은 전략이라고 하면은 테슬라도 지금 50%가 미국이지만 인터내셔널 매출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특히 중국이나 기타 국가들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들의 소득 수준에 맞는 정도의 가격대 형성이 중요한 거고, 그러려면은 저가형 자동차의 런칭이 필요하다. 그렇게 저가형 자동차의 런칭이 필요하면은 하드웨어 판매량이 이렇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 탑재되는 서비스의 구독 전환도 물론 전환율이 국가마다 다 다를 수 있고 가격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드웨어 판매의 성장에 따라서 같이 맞물려서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테슬라의 성장은 애플의 2011년도와 15년도 정도를 비교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애플이 2008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이렇게 하드웨어 판매 성장과 서비스 부분의 매출 성장이 같이 일어났을 때 그 초기형 시장, 그러니까 서비스 사이드도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이라기보다는 하드웨어 판매와 맞물려서 성장하는 그 단계에는 이렇게 주가가 한 5, 6배 정도 이렇게 2008년도부터 15년도까지 이렇게 뛰었고요. 그리고 15년도부터 이렇게 또 6배 가까이 이렇게 뛰었었는데, 이때는 서비스 매출이 급격하게 급증을 했었잖아요, 애플이. 딱 이렇게 서비스 사이드의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근데 아까 서비스 사이드는 이 매출은 작지만 남기는 돈이 70%예요. 근데 하드웨어 사이드는 매출은 많지만 남기는 게 35%예요. 그러면 뭐다? 하드웨어 판매도 중요하지만 이 하드웨어 안에서 벌어들이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매출이 상당히 회사의 마진에는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애플은 왜 갑자기 2011년도부터 이렇게 서비스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을까? 왜 갑자기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까? 보면 2011년도 4분기 이때 미국의 인터넷 속도가 4700kbps였어요. 그러니까 4.7 mbps 정도 됐는데 3 mbps가 스트리밍이 가능한 최소 인터넷 속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4 mbps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때부터 인터넷 속도가 점점 빨라지니까 웹 검색 중심의 시장에서 이게 스트리밍이라든지 뭐 유튜브, 그리고 온라인 교육 등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넘어가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서비스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서비스 사이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총이익률 비중이 높은 서비스 사이드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회사에 남기는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주가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었다, 애플도. 그러면 애플은 2011년도부터 인터넷 속도의 증가와 그리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컨텐츠들이 나오면서 앱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면서 서비스 매출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테슬라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기본적으로 FSD에 대한 사람들이 허용할 만한 정도의 인정을 받는 순간에, 그리고 사람들이 허용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
되는 순간에 아마 2011년도부터 서비스 매출이 증가했던 것처럼 테슬라도 FSD 구독 전환이 먼저 빠르게 일어나면서 서비스 매출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것만으로 테슬라가 돈을 벌 수는 없을 거예요. 미국 내에 판매된 전기차 230만 대가 다 구독해도 27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매출이. 그래서 그것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FSD도 계속 저가형 자동차 판매, 그리고 다른 브랜드들에게도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매출을 늘려나가면서 파이를 빠르게 키워나갈 것 같고요. 그리고 FSD 뿐만 아니라 FSD를 활용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또 다양한 서비스들을 개발해서 런칭을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게 뭐냐?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이야기한 FSD를 바탕으로 한 로보택시인 거죠. 택시. 구체적으로 따지면 이제 우버 같은. 그래서 우버를 좀 보자면 우버가 시가총액이 테슬라의 거의 3분의 1 정도예요. 상당히 큰 수준입니다. 배차 앱인데도 시가총액이 이렇게 높다. 이 기업을 살펴보니까 와, 한 달에 이 앱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를 쓰는, 최소한 한두 번 정도 들어와서 쓰는 사람이 1억 5천만 명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버를 통해서 결제하는 금액이 1380억 달러라고 그래요. 거의 150조에서 160조 원 정도를 1년에 결제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에비타로 5, 6조 원 정도를 이렇게 남겼다라는 거예요. 5, 6조 원 남기는데 주가가 150조 원이면은 엄청나게 비싸긴 하구나. 근데 왜 이렇게 비쌀까 보니까 매출이 이렇게 계속 가파르게 성장을 해요. 그리고 순이익도 이렇게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렇게 순이익도 개선이 되고 있고요. 손익도 개선이 되고 있고, 그런 영향이 뭐였냐면은 우선 이 앱을 쓰는 사람들이 한 번에 와가지고 배차 앱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우버 이츠라든지 배달이라든지 음식 배달이라든지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비중이, 유저의 비중이 과거 21%에서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 34%까지 올라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22년도 1분기에 월간 활성화 유저수가 1억 1,500만 명이었는데 1억 1,500만 명이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분기별로 늘어나면서 23년도 4분기에 1억 5천만 명까지 엄청나게 껑충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제하는, 앱에서 결제하는 총 금액도 이렇게 껑충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수요가 택시 역할과 배달, 이렇게 매출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도 앞으로 이런 우버 같은 비즈니스를 해서 빠르게 로보택시, FSD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이 필요 없는 로보택시를 런칭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우버 같은 앱을 만들어서 이 앱에다가 그 트위터를 통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빠르게 이걸 가입하게 하고, 여기 들어와 있는 로보택시를 사람들이 쓰게 만들어서 월간 활성화 유저 수도 높여나가고, 이 사람들이 여기 안에서 택시만 타는 게 아니라 배달 등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결제액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버도 있고 사실 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파생적으로 나갈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서비스들이 늘어나면서 아마 테슬라의 서비스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거기에서 남기는 돈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됩니다. 뭐 우버의 손익 모델을 좀만 더 살펴보자면, 우버는 사람들이 결제한 총 결제액의 한 27% 정도의 수준을 수수료 매출로 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예약 결제 금액의 한 27%가 이렇게 매출로 찍혀있는 모습이고, 거기에서 이제 실제 남기는 에비타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한 2조 원 정도 에비타를 남겼지만 지금은 한 6조 원 정도 남기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 이 앱을 사용하는 월간 활성화 유저 수도 늘었고 사람들이 결제하는 금액도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제액도 늘면서 자연스럽게 매출도 이렇게 늘어났었고, 그리고 이 매출을 내기 위해서 운영되는 코스트는 덜 증가했지만 매출은 더 많이 증가하면서 남기는 에비타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한 명당 결제하는 금액대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회사의 마진은 점점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테슬라도 아마 이런 모델도 출시할 거고, 그래서 당장 지금을 보자면 테슬라는 우선 2024년도는 저가형 전기차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경쟁을 쉽게 해나가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사실 고금리 때문에 할부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2024년도 실적은 정말 네거티브 할 거다. 그래서 그 네거티브함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해고하고
많은 비용들을 이렇게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2025년도에는 금리가 이제 계속 내려오면서 자동차 할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차량에 대한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 나올 저가형 전기차로 인해서 중국도 그렇고 그리고 중국 외 국가들도 저가형 전기차가 런칭이 되면은 수요가 많이 일어날 거라서 하드웨어적인 판매도 같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025년도 정도 되면은 FSD의 수준이 정말 아마 높은 전환율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FSD 전환도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로보택시를 바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테슬라 유저들만을 위한 일단 앱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유저들만 드라이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델, 그리고 그 유저들 X를 활용해서 이렇게 넣어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일단 이 로보택시 플랫폼에 대한 그 기반을 어느 정도 다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2025년도에. 그리고 아마 2026년도부터 2025년도 동안 판매된 자동차, 저가형 자동차나 고가형 자동차들의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학습한 그 정말 완벽한 수준의 FSD가 나오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점차 로보택시의 테스트가 일어나고 점차 그 비중을 늘려나가는 전략이 2026년도에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로보트나 이런 거는 솔직히 좀 먼 이야기고요. 그걸로 돈을 번다라는 건 사실 좀 먼 이야기고, 지금 당장 테슬라는 자동차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2024년도는 지금 당장 전략상 그리고 상황상 힘들다. 그래서 사람 자르고 비용 절감하고 다른 사이드에서 매출을 나가는 게 좀 유일한 것 같고, 그리고 2025년도부터 저가형 자동차 판매 그리고 시장 금리 떨어지면서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되고 이러면서 전기차 판매가 좀 더 증가할 수 있는 영향, 그리고 아마 로보택시의 프리 버전인 그 테슬라 오너들만 그 택시 기사가 될 수 있는 뭐 우버처럼 이런 거를 또 런칭을 해서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25년도에 이걸로 기반을 다져놓으면은 26년도부터 실제로 완벽한 FSD를 바탕으로 점차 로보택시의 트라이얼부터 점차 비중을 늘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아마 시나리오가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드웨어 중심이었던 애플이 서비스 매출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뛰었던 게 아마 테슬라도 그런 식으로 전략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올해는 이쪽 저쪽을 보더라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은 사실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2025년도에 태양이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기가 지금 2024년도가 아닐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컨텐츠를 마치겠고요. 오늘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상의 댓글을 보시면은 제가 오늘 컨텐츠에 대해서 특히 애플이 어떤 식으로 수익이 개선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석한 그 글을 블로그에 써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조하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는 너무 길기 때문에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댓글에 있는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컨텐츠 신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